있었어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만나면 정말 천국에 온 것처럼 좋아요. 남자친구를 만난 이야기 사연 보내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곧 잘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20대 후반에 서울 출신의 선생님이었는데 서울 표준어 말투도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자상하고 유머러스해서 짝사랑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게도 되었고 좋아하게도 되었어요. 물론 10대 때의 짝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뤄지지 않고 끝나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영어가 너무 좋아서 영어학과를 들어갔고 장학생으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공부도 했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1년 정도 일도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처음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을 겪을 때는 힘들기도 했어요. 특히 흑인 친구들이 대놓고 인종차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어요.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다 보니 사랑이 싹 텄고 마지막 3개월 정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타국에 있으면서 외롭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저는 처음 그 남자친구에게 안기었어요. 기존까지는 혼전 순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점은 결혼할 상대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자상함과 타국의 외로움이 더해져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와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남자친구는 몇 년 더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3개월간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남자친구와만 붙어 살았어요. 우리는 숙소, 사람이 오지 않는 공원과 야산에서 쉴 새 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제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정점을 치솟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숙소를 빌려서 밖에도 나오지 않고 사랑만을 나눴어요. 귀국하는 날 우리는 서로 우열하면서 아쉬워했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사랑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사랑은 국경선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 싸움이 빈번해졌고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로 인해서 사랑의 맛을 한번 느끼니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딱히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남자 품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었고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 후 복학한 오빠가 저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고백을 했어요. 그 오빠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몸도 좋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는 참 잘했어요. 첫 남자친구는 정신적으로 궁합이 맞았다면 오빠는 육체적으로 궁합이 맞았어요. 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잘 나가던 소위 일진 비슷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 경험이 많았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외박을 했을 때는 돈을 주고서라도 했었대요. 그만큼 욕구도 많았지만 경험도 많아서 참 잘했어요. 오빠와는 성격이 많이 맞지 않았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 세심한 배려가 없었어요. 첫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걸 배려해줬는데 오빠는 배려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다투었어요. 헤어지자고 한 적도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오빠 자취방에서 안 기어 하루 자고 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는 집에서 통학을 했었고 통금 시간도 있는 편이었어요. 오빠는 지방 출신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오빠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간단히 저녁을 해먹기도 하고 시켜 먹거나 하면서 항상 오빠에게 안겼어요. 그래도 다 끝나도 집에는 11시 전에는 도착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의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주말에도 학교 도서관 간다면서 오빠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물론 중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인증샷도 찍어드린 후에 오빠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여를 오빠와 거의 동거 수준으로 지냈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공식적인 커플이었고 저는 오빠랑 궁합도 너무 잘 맞아서 졸업하고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같이 졸업을 했고 취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학점이 좋은 편이고 외국에 단기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괜찮은 직장에 한 번에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학교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놀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학점이 좋지 않아서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는 넣었더니 계속 1차에서 탈락이 되니 점점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력서도 넣지 않고 우선 각종 자격증과 어학시험을 본다며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월급으로 책도 사주고 인터넷 강의도 끊어줬어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다 내며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집도 엄하고 하니 학생 때만큼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짬짬이 오빠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가끔씩 친구들은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너무 돈도 몸도 막 퍼주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와의 궁합이 너무 좋다 보니 그런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개월 오빠를 서포트해줬지만 오빠는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토익 시험도 보지 않고 자취방에 있는 책은 공부한 흔적이 없었어요. 오빠는 스트레스 푼다며 PC방에 자주 가고는 했는데 항상 게임만 하는 것 같았어요. 자취방에 갑자기 가보면 치우지 않은 빈 술병들이 가득한 날도 있었어요. 오빠도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게임도 할 수 있고 술도 가끔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어질수록 공부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수록 제 마음은 심란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 임신은 절대 하기 싫었기 때문에 고무를 항상 많이 준비해놨어요. 고무도 제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사서 오빠 자취방으로 배송시켰던 거예요.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고무를 세어본 적이 있어요. 분명 시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고무가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를 믿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봤고 오빠는 친구가 놀러왔을 때 생각나서 줬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을 위해서 제 돈 주고 산 걸 친구에게 인심 쓰는 척 준 게 기분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간만에 오빠네 집에 갔어요. 오빠가 끼니를 잘 챙겨 먹지 않는 게 걱정이 돼서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장도 보고 갔었어요. 한참 요리를 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사용한 고무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오빠는 제가 대주는 돈으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빠와 사랑을 나누고 오빠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오빠의 핸드폰을 봤어요. 그 안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와 궁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만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 용돈으로 그 여자에게 맛있는 걸 사준 것까지 아닌 이상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몸은 오빠를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듯 자고 있던 오빠를 깨우고 다시 한번 오빠를 일으켜 세우고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 모든 걸 불태웠어요. 오빠는 정말 저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한동안 숨죽여 눈물을 흘리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는 당연히 오빠 욕을 하면서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이성으로는 다시는 오빠를 만나면 안 될 걸 알았지만 몸이 외로운 날에는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날 이후 오빠에게는 미안하다는 단 한 번의 연락이 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지웠지만 술만 마시면 생각이 났고 언젠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려보니 오빠네 자취방 근처였어요. 다행히 전화를 한 적도 오빠 집에 찾아간 적도 없었지만 외로운 날에는 오빠와의 궁합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를 않았어요. 물론 호감을 표시한 남자들은 있었지만 제 머리와 마음속에는 오빠만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엄한 부모님들도 이제는 제가 연애도 안 하는 것이 슬슬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매번 거절을 하기는 했는데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저도 30살을 넘기면서 이제는 슬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선보라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겼어요. 운동이 취미라 몸도 좋아 보였어요.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한 척선을 봤어요. 남편은 정말 곱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중, 남고, 공대 출신답게 연애를 많이 못해본 숙맥이지만 정말 착하고 예의 바랐어요.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몇 번 만나지 않아서 청혼을 했어요. 너무 빠른 청혼이었고 그때는 잠자리도 갖지 않은 상태였지만 나이도 있고 양가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어요. 어찌어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벌써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결혼을 앞둔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무리했던 오빠였어요. 제 결혼 소식을 친구에게 듣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오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정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자고 했어요.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오빠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한 번 보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오빠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오빠는 적당한 곳에 취직을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저는 오빠에게 안기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자연스레 숙소로 향했고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부모님께는 남편과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허락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일요일까지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오빠에게 안기니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시절만큼, 아니 그때보다 오빠는 더 대단했어요. 이 박 3일 동안 우리는 정말 자다가 앉고, 자다가 앉고, 자다가 안았어요.
10수번을 안 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일요일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데 오빠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며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파혼을 하고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오빠는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직업도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파혼을 선언할 만큼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너무나도 슬펐고 결혼식 때 신부 입장을 할 때 한없이 울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에게 처음 안기였어요. 남편은 키도 덩치도 크고 몸도 좋은 체구라 기대를 첫날 밤을 많이 기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보잘것없었어요. 겉보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 만나기 전에 짧게 연애를 몇 번 해봤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은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괜찮게 벌었지만 밤에는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는 그래도 저를 처음 아느니 그렇다고 자기 위로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점점 토끼가 되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동물 중에 토끼가 제일 싫어요. 남편은 재능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이라 그런지 신혼여행지부터 매일 밤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에 만나던 오빠 아이일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결혼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고무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다행히 남편의 뚝배 닮았고 혈액형도 오빠와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아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는 게 하루하루가 싫었어요. 남편은 토끼면서도 자주 저를 안기를 바랬고 저는 별 느낌도 없이 그냥 남편의 욕구를 풀어주는 기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밤이 되면 너무나도 불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중에 비혼인 친구가 있는데 간만에 기분 좀 내자며 같이 놀자고 했어요.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었고 남편과 집에도 잘했기 때문에 남편도 제 외출을 아무 소리 없이 허락해 주었어요. 밤새 놀고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랑 간만에 술을 마시며 놀다 보니 술이 많이 들어갔고 친구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풀라며 저를 이태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아줌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가 좋아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이고 친구는 더 동안이라 30대 초 중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클럽에 가서 노는데 남자들이 많이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물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들이었어요. 20대 초 중반 되는 남자애들에게 우리가 눈에 들어올 일은 없었겠죠. 처음에는 남편과 아이 생각에 들이대는 남자들을 컷했는데 친구는 들이대는 남자들과 매우 즐겼어요. 중간에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춤을 추다 보니 저도 업이 되었고 언제 이렇게 놀겠냐며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 클럽에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20대라서 그런지 우리보다는 젊은 여자애들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12시가 넘고 슬슬 갈까 했는데 30대로 보이는 외국인 몇 명이 클럽에 들어왔어요. 백이였고 덩치도 좋고 키가 정말 컸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1명은 키가 2m는 되어 보였어요. 그 3명 중 1명이 제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 친구에게 들이댔고 자연스레 우리는 같이 춤을 추며 즐겼어요.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2차를 나가기로 했고, 그 일행 중 한 명이 빠져줘서 우리는 4명이서 맥주를 한 잔 더 마시러 갔어요. 친구도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친구는 파트너랑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2m 위 거구 파트너와 어색하게 있다가 자연스레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네서 자기로 해서 갈 숙소가 없었거든요. 그의 숙소에서 맥주 한 잔 더 하다가 자연스레 안기었어요. 남편은 185cm 키인데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그 배기는 거구답게 엄청났어요. 교환학생으로도 다녔었고 그렇게는 친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친구도 몇 명 있기는 했는데 외국인에게 안겨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남편이 원해서 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나오던 외국인들은 전문 배우라서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영상에서만 보던 게 현실에도 있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도 한 번 안기었는데 술이 안 취하고 안기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남편과 결혼 전 만났던 오빠를 못 잊었던 것도 궁합 때문이었는데 그 오빠는 정말 새발에 피었어요.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의 궁합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연락처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낮에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집이 집에서 거리가 좀 되기는 했지만 낮에는 시간이 많으니 항상 남자친구 집에 제가 방문해요. 그렇게 만난 지 몇 개월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는 외국인 여자라고 해요.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고백하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제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걸 알고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조심히 잘하면서 걸리지 않게 할 테고 여자친구 있는 거 전혀 터치 안 할 테니 저랑도 사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와는 오래 사귀어서 조금 식상할 때도 있는데 저랑 궁합이 좋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마음은 주지 말고 궁합만 맞추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언제는 열정스럽게 서로를 안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에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최고의 만족도를 저에게 주고 있거든요. 해소되지 않았던 게 풀리다 보니 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남편이 원하는 날에는 항상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즐기고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남편에게도 많이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남자친구에게서 다 풀고 있으니 남편의 단점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부라는 게 궁합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궁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은 궁합이 전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남자친구가 풀어주는 남편과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와의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친구에게도 전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관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대한민국 부부들 중에는 서로의 집안도 너무 잘 맞고 성격도 너무 잘 맞는데 궁합이 안 맞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남편과의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까지 한 친구도 있고 이혼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다른 건 다 맞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으니 같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평생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한대요.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합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분이에요. 차라리 저처럼 애인에게서 배우자의 부족한 면은 채우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이혼이 정답이겠지만 저처럼 갖고 그러니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안기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리스가 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거부를 하니 이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위로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참고 참다가 아내에게 요구를 하면 동물 보는 양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들을 수 있다며 이제 아이 아빠와 엄마로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 돈으로 풀고 오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해봤는데 아내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하면서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솔직히 돈을 주거나 아니면 따로 바람을 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다 아내가 관리를 했고 저에게는 10여만 원의 용돈과 아내에게 문자가 가는 카드가 다였습니다. 10여만 원으로는 담배값이랑 가끔 요깃거리를 먹으면 다 쓰는 돈이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아내가 다 보니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도 고려했고 몇 번 법원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아들을 자주 못 보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존재가 그리웠습니다. 어린이날에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어머니와 형과 셋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정말 노력해주시고 저희를 사랑해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재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두 아들 잘 지내는 거 하나 보면서 즐겁게 살고 계신데 제가 이혼을 하면 어머니도 충격이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퇴근 후 아내랑은 말도 잘 안 섞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아들이랑 놀다가 씻기고 잡니다. 아내와 한 침대에서 등 돌리고 자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아내는 아들이랑 아들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는 야외에 가서 아들이랑 놀아주러 가족 나들이를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가족인 것 같고 우리 부부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아들과 따로 놀아줍니다. 아무튼 몇 년간 리스 부부로 저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인생에 낙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낙이라고 해봤자 아들의 재롱을 보는 것과 한 달에도 3번 친한 친구와 금요일에 술 한잔하는 낙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사는 집도 거의 비슷했고 그래서 추억 중 고를 같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대학교는 조금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래도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서 정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같은 지역에 자리를 잡아 아들이 생기기 전부터 부부끼리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아이도 둘 다 아들도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1살밖에 많지 않아 처음에는 자주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노는 문제로 재수씨와 아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같이 모임이 끊겼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만 옳은 사람이었고 재수씨 육아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고 어느 날 크게 터졌습니다. 재수씨가 서운한 것도 알고 해서 제가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재수씨는 아내에게 많이 서운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는 좋아해서 제가 친구 집에 방문하거나 친구랑 밖에서 둘이 술 먹는 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친구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걸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안 챙겨도 되니깐요. 그 이후로 저의 유일한 낙은 친구와 함께 술 한잔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삼겹살 집도 가고 족발집도 가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호프집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해서 항상 2차는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골뱅이 무침이 맛있었는데 저는 워낙 골뱅이 무침을 좋아해서 아내에게 몇 번 해달라고 배달시켜 먹자고 해도 아내는 결혼 후 한 번도 해주거나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딱 그 맛으로 해주어서 어느새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같은 40대로 보이기는 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가게도 깔끔했고 안주도 맛도 있지만 예쁜 그릇에 잘 담아져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160cm 중반 정도의 쌍꺼풀이 진했는데 아마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코는 오뚝하고 피부는 탱탱하고 하였습니다. 몸은 날씬했지만 볼륨은 있었습니다. 보통 치마 원피스를 입고 예쁜 앞치마를 하고 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맛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보통 11시에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더 있고 싶어도 아무래도 재수씨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12시 전에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시 반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는 날이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집에 들어가 봤자 우울해지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가게 마감 때까지 혼술을 했습니다. 가게는 보통 1시에 마감을 했는데 여사장님 전화를 받고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주면 아쉽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 호프집을 한 달에 2-3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사장님이랑 안면이 트였고 가끔씩 서비스 안주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친구랑 만나면 아무래도 제 결혼 후일감에 대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직장 애로사항을 푸는 일이 잦았습니다. 친구는 공감 능력이 좋아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혼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홀어머님이 돼서 아버지 부재로 힘든 시기를 보낸 걸 잘 알고 이해해줬지만 지금 결혼 생활이 아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점점 지옥으로 변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라도 좋으면 괜찮지만 아직 제가 젊은데 리스로 지내는 건 정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무슨 부부냐며 저를 위해서 헤어지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며 저는 아들을 위해서 이혼은 정말 못하겠다고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친구가 일찍 가고 저 혼자 술을 마실 때 손님이 없으면 여사장님이 서비스 안주를 주기도 하고 조금씩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같이 술 한 잔씩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올 때는 보는 사이라 그런지 오히려 속내를 꺼내기가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서로의 생활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였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다 때려 부수기는 기본이었고 나중에는 자신에게도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도박에 빠져서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도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행방불명되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찾아오더니 도박빚 3천만 원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준다고 했고 여기저기 돈을 꺼서 갚아주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결혼에서 남자에게 학을 떼서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직업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집도 부유했고 총각이었다고 합니다. 외모가 정말 별로이기도 했고 자신은 이혼 여인이 남자를 만나도 총각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괜찮다고 계속 매달렸고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잠을 잤는데 두 번째 남편은 정말 그쪽으로 전혀 재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도 좋지 않았는데 지속성도 떨어져서 3분을 넘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인이 즐겁지는 않아도 남편이 원할 때는 거절 한 번 하지 않고 다 응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능은 없지만 욕구는 많아서 거의 매일 자신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년을 살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 가보니 여사장님과 남편에게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예 생길 수 없는 정도는 아닌데 시험관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갖도록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시댁의 구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혼 경력이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많이 안 껴서 아이가 안 생긴다는 둥. 이래서 초혼의 어린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어야 한다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달래줘서 참았는데 남편도 점점 자신을 홀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서 이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장님도 너무 지쳐서 그냥 이혼해주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위자료를 많이 준다 하길래 그냥 받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결혼은 절대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감 도와주는 분이 남편 아니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니고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자주 마감 때 도와주러 와서 남편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에 아픔이 있는지라 그녀의 말에 공감을 했고 그녀도 제 결혼 생활에 많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할 때 얼핏 들었다며 자신은 2번이 이혼을 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이혼이 정말 쉽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들과 이혼을 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혼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이혼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저의 안타까운 상황도 이해해주고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도 이해해주는 그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몇 번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1차로 한잔하고 2차로 호프집에 갔습니다. 친구와 대화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제 결혼 생활과 리스 생활,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질타성 이야기를 했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그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몇 년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답답하고 나아지지도 않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며 화를 냈고 친구는 화가 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싸운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현실에 정말 우울했습니다. 얼마 뒤 호프집에 있던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자 사장님은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술잔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마감 시간도 다가오는데 술이나 같이 하면서 기분 좀 풀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같이 취해야 말동무가 된다며 연거푸 몇 잔 원샷을 했고 두 볼이 빨개져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제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많이 해줬고 친구와 싸운 후에 공감이라 사장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감성적이 되었고 순간 사장님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물론 여사장님은 원래도 예쁩니다. 가끔씩 술에 취해서 장난기가 많은 손님들이 작업을 걸 정도였습니다. 사장님을 말없이 쳐다보니 사장님도 뭔가를 느꼈는지 저를 야릇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입맞춤이라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입맞춤으로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저에게 와락 안겨버렸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잠깐 망설이기는 했지만 참기에는 사장님은 너무나도 예뻤고 저도 정말 오래 굶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장님을 뜨겁게 안았습니다. 사장님도 제가 좋은지 연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안고 있는 상태로 사장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사장님의 남자친구에게 온 거고 지금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키면 안 되니 그만 안 할까 물어봤고 사장님은 전화 오면 30분쯤 걸린다고 하던 거 마주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남은 시간 동안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사장님을 안아줬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 만족해했고 저도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사장님과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나서야 해서 저는 부랴부랴 호프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제 삶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울한 적이 많았는데 몸도 기분도 풀었더니 스트레스가 싹 가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집에 있는데 계속 사장님과의 일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월요일 퇴근 후 가게로 바로 갔는데 가게 휴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너무 마음이 앞섰는데 금요일에 아는 후 너무 대놓고 다가가면 여사장님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평소처럼 금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친구랑 만나서 1차를 하면서 그날 다퉜던 것을 좀 풀었습니다. 자기가 제 입장이 된 것도 아닌데 3자 입장에서만 바라봤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는 술 한잔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2차를 가자는 거 그날은 일찍 들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서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호프집에는 사람이 많았고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손님들 때문에 대놓고 저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10시쯤 한 무리가 왔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 빨리 마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죄송하지만 다음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사장님은 또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에게 달려들어서 입을 맞추며 2시간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날 좋았다며 저는 어땠냐고 물어봤고 저도 너무 좋아서 사실 월요일도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신이 난 듯 저에게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다렸다니 좋기는 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혹시 들이닥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늘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간만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고 오늘 오지 말라고 했다며 편하게 마음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천천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따로 샤워 시설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티슈로 구석구석 닦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은 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담요를 가지고 있어서 간이로나마 베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급하게 본 게임만 했지만 그날은 천천히 즐겼습니다. 서로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마우스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서비스를 느낄 때마다 너무나 만족하며 애틋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만족한 듯 했고 저에게도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서비스에 천국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안아줄 때는 부드러운 소리를, 격렬하게 안아줄 때는 격렬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첫날 밤도 만족했지만 둘째 날 밤은 더욱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웠고 그녀는 저에게 안겨 저의 능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서비스 스킬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은 아니지만 그녀가 적당한 핑계를 대서 남자친구가 마감을 도와주러 오지 않는 날이거나 마지막 손님이 일찍 귀가해서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넉넉한 경우에는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도 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자신과 사귀자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저는 가끔씩 즐기는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활에는 터치하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안는 것 자체도 너무 좋지만 호프집에서 안으니 돈이 들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용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 없이도 여자를, 게다가 아름다운 그녀를 안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친구랑 만나서 마시는 술값 갖고는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술값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저에게 무관심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로 인해 이렇게 아름다운 여사장님을 안을 수 있으니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그럭저럭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가게가 망하지 않는 한, 사장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금요일마다 호프집에 들러서 한 잔도 하고 기회가 되면 사장님도 안을 예정입니다. 친구는 요즘 제 얼굴이 피었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지만 친구 성격상 내용을 알게 되면 호프집에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성형을 하기는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적극 구애를 했습니다. 몇 번 구애 후 사귀게 되었고 연인일 때의 아내는 너무나도 착하고 저를 많이 위해줬습니다. 제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는 건 기본이었고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월급을 아껴서 제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옷을 좀 못 입는 편인데
아내는 센스가 있어서 1년 정도 연애 후 아내를 놓치기 싫어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꿈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꽤 됐었고 그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갈 때라 아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퇴사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 수완이 좀 좋아서 그때 당시 모아놓은 돈도 넉넉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가장 넓은 평수를 저 혼자 장만했고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차도 한 대 선물해줬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경제권을 넘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금이 수시로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권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용돈과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아내가 원하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아들이 귀한 편이고 본가 부모님도 아들 거리는 시골 분이신데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는 180도 변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드는 돈이 많다며 생활비를 2배로 올렸습니다. 원래도 생활비는 200만원씩 줬는데 400만원은 필요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은 잘하지만 가족 생활비가 얼마 나가는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애가 돌 때까지였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는 아내의 지속된 요구에 50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돈은 많이 줬지만 생활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자 아내는 너무나도 힘들다며 사람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아내인데 아들 하나 혼자서 육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는 도중 아내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못 맡기겠다며 근처에 홀로 계신 장모님에게 부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250만원 드리면 좋겠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면서 장모님과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마디 더 나눴는데 나중에는 화까지 내면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며칠 간 적도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 육아 명목으로 장모님께 매달 2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이상 장모님의 양육이 필요하지도 않고 장모님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오는 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양육비를 줄이거나 이제는 아내 혼자 양육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다가 또 대판 싸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불쌍하지 않냐며 그냥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줬다 뺏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들인 돈에 맞춰서 친정엄마가 생활하고 있을 텐데 사업하는 사람이 푼 돈으로 돈돈거린다며 사납게 쏘아댔습니다. 그 당시 모아놓은 돈은 좀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이전보다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결국 아내가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돈 때문에 이혼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양육비로 장모님께 주던 250만원은 어느새 용돈이라는 명목이 되었고 그 싸움 후 몇 달 후부터는 장모님은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고 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부터 용돈을 원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월에 100만원씩 원했던 걸 이제는 3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용돈이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사랑한 아내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용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때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만 용돈을 줄이자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용돈을 아예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졸라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용돈을 끄는 거에 대해 잘못을 빌었고 사업이 안 되니 우선 당분간 100만원씩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00만원을 아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날에는 제가 앉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전혀 저에게 안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짜내고 짜내서 200만원을 주고 나자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응해줬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1년까지는 사업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차츰 괜찮아져서 예전만큼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300만원씩 주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제 요구에 응해줬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나마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안기는 횟수가 줄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저에게 안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차를 바꿀 때가 됐다며 외제차를 원했는데 그게 좀 비싼 차입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예전처럼 수익은 복구했지만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놔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 아내는 또 짜증을 내면서 급기야 잠자리 거부까지 한 것입니다. 솔직히 무리를 하면 사줄 수도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아내의 차 아직 쓸만한 중형차입니다. 아직 10만 킬로도 타지 않았고 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많이 긁고 갖고 다녀서 외관이 정말 안 좋기는 합니다.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비싼 차로 바꿔도 얼마 있다가 받고 긁힐 걸 아는데 예쁜 새 차를 타고 싶은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차는 한동안 바꿔줄 생각도 없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져주기도 싫었습니다. 차를 안 사주자 아내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고 집에 가도 밥을 못 얻어먹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는 날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차라리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대접도 못 받는 제가 정말 한심스럽고 병신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한 이자카야에 가서 혼술을 하고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과 잠에 빠져 삼매경이었고 어떤 날은 며칠간 얼굴도 못 보고 말도 안 한 적도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사업이 점점 잘 돼서 돈 버는 재미, 그리고 혼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며 사장님과도 안면을 탔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사장님에게 제 푸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만큼은 아니지만 자신도 아내 때문에 힘들다며 요즘은 정말 남자가 가장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여자들이 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페미니스트다 뭐다 해서 오히려 남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며 그래도 아들을 보면서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술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집에 몇 번 찾아왔던 아내가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몇 번 마주치지는 않았었는데 부친성이 좋아 저에게 형부거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이내 저를 알아봤고 그녀도 혼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내 합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혼술하러 온다고 하니 자신도 가끔 혼술하러 여기에 왔다며 종종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술을 마시러 갈 때는 같이 가자는 정도의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리고 취할수록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부부 생활의 고충을 얘기했고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녀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꼈고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는 돌싱녀였습니다. 그녀의 전남편도 제 아내와 마찬가지로 연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따빼줄 것 같은 정말 착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변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할 정도로 화가 많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게 다행이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냐는 말에 그녀는 웃으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러 오겠다면서 몇 달 전에 헤어져서 솔로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녀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양쪽에 보조개가 있고 쌍꺼풀이 있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솔직히 아내보다는 예쁘지는 않지만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얼굴이면 자연미인 정도에 속하는 얼굴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키에 여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괜찮은 편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여성스럽고 게다가 대화가 잘 통하니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들이댔다가 아내의 귀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그 가게에서 같이 술을 못 마실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티나지 않게 그녀에게 주말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을 취했고 처음에 그녀는 일정이 있다며 거절을 했는데 몇 번 연락을 하니 그때부터는 주말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술 마실 때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대화가 통했고 그녀도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자카야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시다가 우리 둘 다 조금 더 취했고 가게 닫을 시간이 되어서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녀도 저도 술이 조금 부족했고 그녀가 먼저 자신의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이자카야에서 가깝기도 했고 우리 집에 가서 마실 수는 없으니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여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향기도 좋고 잘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실내복을 입고 왔는데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서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를 안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안길 때 큰 소리를 냈는데 늦은 시간에 옆집에서 들릴까 염려될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어오지 않아도 관심 없는 듯 그냥 잠에 굴어떨어져서 제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술도 깨고 그녀를 안았던 기분이 아직 생생해서 화장실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스스로 위로를 한 번 더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는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그녀의 집에 갔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저랑 정말 잘 맞는다며 그녀도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제가 오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녀 집을 방문하면 항상 밥을 차려놓고 간단한 맥주나 와인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몇 년간 못 얻어먹은 저녁을 얻어먹으니 정말 기쁘기도 하고 일하느라 힘든데 퇴근 후에도 저를 위해 저녁을 하는 그녀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게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배려심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럴 때는 좀 더 강렬하게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업도 점점 잘 돼서 돈을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싼 가방을 선물해줬는데 그녀는 부담스럽다며 다음부터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주면 자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개념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수나 옷 등을 선물해주고는 합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에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선물도 부담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저는 밥도 차려주고 술도 준비해주는 것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하니 그 정도는 받겠다고 좋아했습니다. 평일날은 저녁에서 이른 밤까지 그녀의 집에 있다가 그녀를 안고 집에 돌아옵니다. 주말 중 하루 정도는 사업 핑계를 대고 그녀를 만나서 야외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녀와 저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그리고 해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내는 서비스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정말 몇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왠지 영상에서 보는 배우들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서비스 받는 건 왜인지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을 때는 왠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달랐습니다. 자신이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본 게임보다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사랑이라며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저는 그녀의 서비스만으로도 천국을 맛본 적도 꽤 있습니다.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본 게임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안을 때마다 서로 땀 범벅이 될 정도로 격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서로를 안습니다. 한 번 안고 나면은 잠깐 잠에 빠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안고 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몇 년 전에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임신의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와 가끔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면 기분도 더 좋고 그녀가 더 사랑스러워 보여서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이 너무나도 하고 싶다며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좀 찾아보니 필리핀 쪽으로 가면 강습도 받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우선 아내에게 핑계를 대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랑 간만에 필리핀 가서 다이빙도 배우고 골프도 치고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미안해서 대신 100만 원 정도 놓고 가겠다 하니 그건 또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 않다며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서 해보고는 싶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제가 다 될 테니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제가 돈을 다 내는 건 부담스럽다며 저를 아끼는 눈치입니다. 저는 대신 필리핀 가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된다고 농담을 했고 그녀는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제가 돈을 안 써도 충분히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며 웃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자며 지금 그녀를 꼬시는 중인데 그녀는 조금씩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돈을 제가 다 낸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그 정도 돈은 무리도 아닌데 그녀는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1억에 가까운 외제차를 원하고 나중에 사준다고 하니 잠자리 거부까지 하는 아내와는 정말 180도 다른 여성입니다. 그녀가 저를 생각해줄수록 그녀가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니다. 그녀가